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대물리 챕터 5 이제 양자역학 배울 시간입니다. 아, 사실 현대물리를 배움에 있어서 양자역학을 배우기 위해서 현대물리를 배웠다 해도 과언이 많은 만큼 굉장히 중요한 챕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챕터 1은 상대론이고 2, 3, 4를 다 양자역학을 배우기 위해서 배운 챕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사람들은 원자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원자 구조가 챕터 4장이었죠. 입자의 파동성, 파동 입자성, 이게 바로 챕터 2, 챕터 3였습니다. 처음부터 다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실은 앞뒤는 역사적으로 바뀌었지만 입자의 파동성과 파동 입자성을 배우면서 원자 구조를 한번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최종적인 산물이 보호의 모델이 되겠고, 보호의 모델까지 이제 배운 게 바로 전 챕터가 되겠어요. 원자 구조에서. 이 챕터에서는 그 뒤에 어떻게 이제 현대물리에서 양자역학이 진행됐는지를 좀 배울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퀀텀 메케닉스라는 말을 쓰게 됐습니다. 잠깐 이 그림을 얘기해주면 루이 디브로이가 이제 물질파라는 걸 제창을 해서 이제 물질의 그러니까 입자의 파동성적인 성질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하이젠버그하고 슈레딩거가 각각 그 핵연력학하고 외부역학을 가지고 양자역학을 기술할 수 있겠다는 걸 제창을 했어요. 나중에 두 사람의 이론은 이퀴발란트하다는 거, 같다는 걸 폴 디락이 이제 증명을 하게 됩니다. 둘 다 이제 독립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같은 어프로치였습니다. 자, 여기부터 사실 양자역학의 태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뒤에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이젠버그보다는 이제 슈레딩거가 좀 더 어프로치가 좀 편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챕터에서도 우리 이 학부 현대물리에서도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갖고 이제 다루게 됩니다.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이제 해가 있는데 후사이라는 이 후사이 해를 이제 막스 보온이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제 제대로 된 양자역학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대로부터 이제 하이젠버그가 언서티니 프린시플을 하면서 양자역학을 또 철학적으로 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담으로 얘기하면 보른이 지금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해를 해석을 했거든요. 이 이퀘이션을 만들고. 근데 해가 너무 해석이 잘 돼갖고서 사람들이 이쪽에 포커스 뒀지만 정작 슈레딩거는 이 해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양자역 소사이티를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본인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만들어서 양자역학의 태동에 아주 큰 기여를 했지만 나중에 너무 화가 나가는 나머지 양자역학 물리학을 떠나갖고 생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DNA 발견에 아주 큰 영감을 주는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을 내갖고 물리적으로 과학적인 어프로치로 생물을 연구하는 그런 그런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슈레딩거 이전에는 좀 생물이 너무 덜 과학적으로 연구됐다고요. 분석적으로 연구가 덜 됐다고 합니다. 슈레딩거가 양자역학에도 아주 영향을 줬지만 우연치 않게 이들과 사이가 안 좋아서 생물학에 넘어가서 생물학에 영향을 주는 아주 좀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번 챕터에서는 뭘 배울 거냐면은 요 뒤에 하이젠버그 이후로 슈레딩거 이후로 양자역학이 어떻게 태동돼 갖고 이제 양자역학으로 양자 물리로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전에는 양자적인 개념이 막 태동을 하면서 보호의 모델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전부였다면 좀 더 일반적인 어프로치가 가능할까라는 것에 대한 생각입니다. 마치 갈릴레이가 예전에 고전역학을 기술하기 위해서 관성의 법칙도 만들고 빗면 실험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이럴 것이다. 구름 물체는 멈추지 않는다. 저항만 없으면 저항 때문에 멈추는 것이다. 이렇게 막 그 단편적인 어떤 기술을 했다고 하면 그게 바로 이제 보호의 법칙과 똑같아요. 보호의 원자 모델하고. 근데 그 뒤에 뉴턴이 어떤 포멀리즘 F는 만들어서 그 뒤에 200년 동안 그걸 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다 모든 걸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뉴토니안 메케닉스처럼 이게 퀀텀 메케닉스, 그러니까 퀀텀 세계, 아주 작은 미세계를 기술할 수 있는 역학 체계가 드디어 만들어지게 돼요. 갈릴레이와 뉴턴하고처럼 보호하고 슈레딩거 하이젠버그에서 이런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챕터에서 배울 내용이에요. 어떻게 재밌겠죠? 자, 한번 봅시다. 네, 챕터 2 양자역학은 이제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보호하고 보호의
그 이후에 어떻게 양자역학이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어는 본인의 모델을 통해서 수소원자 스펙트럼을 이제 설명 아주 잘했습니다. 보어의 모델은 그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데 특별한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아주 안정적으로 돈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엔 돌 수 없고, 이런 에너지 준이나 궤도는 이렇게 어떤 일정한 값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띄엄띄엄 존재를 하고, 이 에너지 준위에서 다른 준위를 천이할 때 이렇게 빛이 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좋은 양자적인 설명이고 이제 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럽 전역에서 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특히 이제 존 모펠트라고 이제 하이젠버그하고 파울리 대별 파울리의 스승인데, 존 모펠트는 이 보호의 문자 모형을 받아들여 갖고 이렇게 원형이 아니라 좀 더 일반적으로 타원으로 이렇게 계산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소 원자 스펙트럼이 너무도 잘 맞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보호는 천재다. 그래서 보호의 원리를 가지고 한번 모든 것을 적용시켜 보자라는 시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어텀에 대해서 모두 다 확장을 해서 이제 실험을 했어요. extend to other atoms. 그러나 실패를 했습니다. 완전히 실패를 해요. 수소 원자 스펙트럼을 설명하고 헬륨이나 리튬, 나트륨 아주 근처에 갔지만 다 완벽하게 실패합니다. 심지어는 수소 원자 내에서 스펙트럼에 인텐시티가 있거든. 어느 좀 더 밝게 나오고 적게 나오고 그런 것도 설명도 못하는 그런 처지가 놓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호는 일단 유명해졌지만 이걸로, 그리고 수소 원자 같지만 이걸 가지고 다른 걸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럼 이제 보호는 매장돼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만큼만 해도 사실 굉장히 큰 업적이에요. 수소는 설명했지만 수소 외에 다른 원자들 다 설명하기엔 좀 부족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옛날에 갈릴레이를 생각하면 됩니다. 갈릴레이는 힘이 없을 때 물체는 끊임없이 운동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관성의 법칙으로 등속직선 운동한다고 했는데, 갈릴레이의 이런 사고 때문에 그 뒤에 뉴턴 역학이 태동하게 되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술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좋은 업적입니다. 수소만 설명했지만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양자역학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좋은 시도이기 때문에 높이 평가됩니다. 그래서 보호까지를 뭐냐면 올드 퀀텀 메케닉스로 분리를 합니다. 그냥 양자는 했지만 고전적인 양자역학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시세계 연구하기는 보호 모델이 좋았지만 보호 모델을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제너럴한, 좀 더 일반적인 어프로치가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5년하고 26년에 슈레딩거하고 하이젠버그가 각각 자기의 역학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이젠버그는 원래 언더에서 학부에서 수학을 전공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쓰는 매트리스를 이용해 갖고서 매트리스 메케닉스를 만들어내고,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물리를 해갖고 웨이브적인 이퀘이션을 풀어갖고 웨이브 이퀘이션을 이제 풀어서 이제 자기 역학을 만들어냅니다. 웨이브 메케닉스를 만들어내요. 자, 두 개의 어프로치는 나중에 폴 디락에 의해서 이제 똑같다는 걸 이제 발표했는데, 하이젠버그보다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좀 더 매트리스보다 이퀘이션이 쉽기 때문에 대학원 과정에 가기 전까지는 하이젠버그 걸 배우지 않고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배웁니다. 우리도 역시 이제 학부 수준이니까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배울 겁니다. 슈레딩거하고 하이젠버그가 이제 이런 제너럴 어프로치에서 가장 큰 컨트리뷰션을 하고요. 둘 다 노벨상을 탑니다. 그런 공로로. 그 뒤에 이제 보온이나 듀락,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적인 어프로치에 대한 해석하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엄청나게 많이 이제 활용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디락 같은 경우에는 이걸 상대론하고 섞어갖고 상대론적 양자역학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거를 이런 양자역학을 하나로 이걸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이렇게 양자역학이라는 걸 쓰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쓰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뉴턴처럼 한 사람이 해서 개발됐으면 뉴토니언 메케닉스, 뉴턴 역학이라고 했지만 슈레딩거 역학, 하이젠버그 역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컨트리뷰션 했기 때문에 그들이 공통 관심사는 양자를 붙여갖고 퀀텀 메케닉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퀀텀 메케닉스는 뒤에 배우겠지만 진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이거는 진짜 어떻게 발견했는지 모르다 할 만큼 이제 기적입니다.
왜 그런지 이제 점점 좀 알면서 배우면서 이제 알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우리 직관하고 너무 다른 미시세계에 대한 어떤 방정식이고 기술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 예상하고 너무 다른 것들이 나옵니다. 뉴턴력학은 우리가 돌을 던지면 언젠가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거하고 뉴턴력학에서 예측하는 거하고 잘 맞거든요. 하지만 우리 미시세계는 우리가 볼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그들을 일어나는 그 미시세계에 대한 물리는 우리가 일생생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결론들이 너무 좀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고 새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라클이라고 하는데 발견하는 거하고 슈레딩거 이퀘이션 끌어낼 때부터 다 이제 미라클이 되겠습니다. 천천히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게 태동에서 슈레딩거 이퀘이션하고 매트리스 이퀘이션이 나와서 이걸 가지고 수소도 풀어보고 당연히 그 뉴클리어 풀어보고 다른 어텀도 풀어보고 몰레큘도 다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다 모였을 때 생기는 솔리드, 고체, 콘덴스 매터도 다 풀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하게 잘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어의 어텀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얘들이 굉장한 제너럴 어프로치예요. 그래서 전부 다 성공을 해요. 그래서 어느덧 얘기하면 이제 뒤라게 얘기한 말인데 화학은 이미 다 이걸 다 풀었다고 얘기하고 물리도 대부분의 경우가 다 양자역학을 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자역학은 구성을 보면 처음에 좀 여러분들 좀 이상할 만큼 구성이 어디서 드라이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이상해 보입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은 지금까지도 모든 실험에 대해서 다 서바이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 예측한 것들은 대부분 실험적으로 다 나왔고요. 실험이 나온 것들은 대부분 다 양자역학적으로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은 아직까지도 태동한 지 얼마 됐을까요? 거의 이제 100년이 됐네요. 좀 있으면 그렇죠? 한 5년 지나면 100년이 되는데 100년 동안 인류가 발견한 최고의 물리체계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턴역학 우리 대학에 오면은 4대 역학을 배워요. 뉴턴역학, 그다음에 뭐죠? 전기역학, 전자기학, 그다음에 양자역학, 그다음에 통계역학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중에서 요거 해당됩니다. 굉장히 태동한 지 100년이 안 된 신학문이고 아직까지 우리한테는 최신 학문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학체가 되겠습니다. 그 양자역학이 이제 뭘 기술하는지에 대해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이게 코레스폰던스 프린시플을 설명할 때 내가 썼던 건데 양자역학이 있으면은 양자역학의 아주 조그만 부분이 이제 고전역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 고전역학을 포함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포함하지 않았으면 양자역학은 벌써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극한의 리미테이션을 취하면 뉴턴역학으로 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n수가 증가하거나 디멘전이 증가하거나 그렇게 되면 다 뉴턴역학으로 가요. 차이점은 뭐냐면 요 원래는 그 양자역학에는 uncertainty가 있어요. 그래서 uncertainty principle 배웠죠, 하이젠버그에. 거기에서 어떤 입자의 운동을 기술하려면 이 uncertainty 때문에 정확하게 기술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양자역학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극한을 취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전자의 운동을 얘기하지만 그 포톤이 쏴지면 포톤에 의해서 전자가 이렇게 운동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기술할 수 없거든. 포톤이라는 관측 때문에 이제 전자가 운동이 바뀌니까.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기술할 수 없다가 양자역학이 되는데 이 전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바위라고 생각합시다. 바위가. 그럼 포톤이 온다고 해서 이 바위의 운동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고전역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전역학은 언서턴티가 굉장히 작은 쪽에 해당되는 양자역학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 언서턴티가 있어갖고 양자역학을 기술해야 되지만 거꾸로 고전역학은 언서턴티가 작으니까 그냥 고전역학으로 기술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서턴티가 작으니까 고전역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파티클의 퓨처 히스토리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이제 기술하게 돼요. 뭘로 보냐면 그때의 이니셜의 속도하고 아니 그 모멘텀하고 위치 또는 속도하고 위치를 갖고 힘을 넣게 되면 그 다음 물체가 어떻게 될지 그 다음 물체가 어떻게 될지를 이제 기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그젝트하게. 그게 바로 이제 뉴턴역학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미시세계로 가면은 그건 더 이상 기술할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uncertainty principle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더 이상 기술할 수 없게 됩니다. 에그젝트하게. 그래서 양자역학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probability, 확률을 달아요. 확률. 얘가 여기에 존재할 확률. 또는 그 확률 간에 그러니까 물리적인
양들의 확률 간의 관계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존재할 확률, 여기 존재하는 확률을 배우지만 여기 존재할 확률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존재할 확률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얘가 왔다 갔다 오실레이션 할 수도 있고, 그죠? 얘가 여기에 존재할 확률하고 에너지의 확률을 구하게 되면 또 어떤 릴레이션이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확률하고 확률 간의 릴레이션을 다룬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확률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게 클래시컬 메카닉스는 100%야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하게 다뤘지만 지금은 100%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관측이라는 것이 아니면 외부적인 성질이 항상 확률을 100으로 만들 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확률을 다뤄서 우리가 양적학을 기술하게 됩니다. 확률은 메인 키다. 그래서 이제 보어의 레디어스라고 하면 이렇게 보어 레디어스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기는 이제는 어렵고요. 뭐냐면 전자는 도는 것도 모르고 그다음에 전자가 이쪽에 존재할 확률이 다음과 같이 분포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보어 레디우스보다 여기에 전자가 가장 여기서 만약에 전자가 발견되면 전자가 도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서 발견된 확률이 제일 높은 레디우스다라고 얘기해서 most probable 스펠 되는 것 같나요? probable radius라고 얘기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확률이 왜 관심이 있었냐면은 해석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얘기하자면 뒤에 배우겠지만 이게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어떤 값입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배우지 않지만 일단 슈레딩거 이퀘이션이에요.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해를 풀게 되면 이런 푸사이라는 웨이브 펑션이라는 게 나옵니다. 얘는 컴플렉스라서 물리적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얘 스퀘어를 딱 취해봤더니 물리적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막스 보온에 의해서 해석됐더니 얘가 확률이란 겁니다. 확률. 입자가 그 시간에 그 위치에서 발견된 확률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해의 스퀘어에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나 매트리스 이퀘이션을 풀어서 양적 기술한다고 할 때 이 푸사이가 아니라 요거 스퀘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확률의 관계이기 때문에 양적학은 확률로서 또는 확률 간의 어떤 물리적인 퀀티티의 확률 간의 릴레이션으로서 양적학을 기술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잘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여기만 인트로덕션이니까 천천히 하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웨이브 펑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 펑션이 뭐냐면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그냥 해를 웨이브 펑션이라고 합니다. 다시 조금 보면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이게 슈레딩거 이퀘이션이고,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이 푸사이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요 푸사이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웨이브 펑션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 웨이브 펑션은 그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써보게 되면 이렇게 컴플렉스 형태 A 플러스 BI 또는 A 플러스 IB 형태로 쓸 수 있고, 이 컴플렉스 I에다가 마이너스 I를 붙이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수 시간에 배웠죠? 수리물 시간에.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컴플렉스 형태로 그 얘가 일반적으로 띄고 있기 때문에 허수잖아요, 허수. 그래서 이제 리얼월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허수입니다. 우리는 실이 세계 사니까 허는 관계가 없죠. 하지만 요거를 웨이브 펑션을 스퀘어를 취하게 되면은, 자, 스퀘어는 이렇게 취합니다. 우리는 그냥 리얼월드에서는 리얼값만 있으니까 요 A를 스퀘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컴플렉스 넘버까지 확장해서 스퀘어를 취하면 A에다 A 컨주게이트를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이렇게 곱한 형태로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다음 형식이 나오고 I 스퀘어가 마이너스니까 A 스퀘어 플러스 B 스퀘어 형태로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실수야. 그러니까 뭐냐면 웨이브 펑션을 스퀘어하게 되면 실수값이 나오고, 이게 어떤 물리적으로 실생활을 어떤 값하고 연관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발견했냐면 막스 보온이라는 사람이 발견합니다. 그 웨이브 펑션을 스퀘어를 취했더니 이 스퀘어 값은 뭐가 관계가 있냐면 그 시간에 그 위치에서 그 입자가 실험적으로 발견된 확률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실험적인 고찰을 통해서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입자 발견된 확률이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서 푸사이가 나오면은 푸사이의 스케일 취해갖고 이걸 확률로서 우리가 다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확률 밀도 형태로. 그래서 확률이기 때문에 모든 확률은 전체적으로 1이 돼야 되니까 그걸 노멀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전이 있습니다. 동전이 있어갖고
동전 A하고 이게 A가 앞면이고 B가 뒷면이에요. 자, A를 동전 던졌을 때 앞면 뒷면 써야겠다. 앞, 프론트, 백입니다. 라고 할 때, 자, 앞면이 발견될 확률이 0.5야. 그럼 뒷면 확률은 뭐예요? 0.5입니다. 반이야. 왜 그렇죠? 두 개를 합하면 항상 1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이런 값이 있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하고 뒷면이 나올 확률은 반인데 그거를 이쪽이 0.5라고 하면 이쪽이 0.5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확률은 전부 다 더하면 유한하게 한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런 작업을 로말리제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확률 다 더한 것은 이제 그 일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또 뭐가 있을까요? 주사위를 한번 해볼까요? 주사위가 면이 몇 개입니까? 6개입니다. 6개. 주사위가 1부터 6까지 다 써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1이 나올 확률 얼마입니까? 1이 나올 확률 6분의 1입니다. 2가 나올 확률은 뭐예요? 6분의 1. 3이 나올 확률 6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전부 다 6분의 1이야. 그죠? 얘들 다 더하면 뭐가 나옵니까? 1이 나와. 1. 그러니까 확률을 계산할 때는 모두 다 더하면 항상 1이 나온다는 어떤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노멀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푸사이 스퀘어가 확률이라고 하니까 얘는 전체 볼륨에 대해서 모든 이벤트에 대해서 다 인테그레이션 해주면 더해주면 1이 나온다라는 요 값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요 웨이브 펑션이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라 미분 방정식이 해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이니까 연속적으로 미분 가능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타당한 웨이브 펑션만 우리는 다루게 되고 그거를 우리가 웰 비헤이브도 잘 작동하는 웨이브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물체를 하려면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뭐냐면 웨이브 펑션이 연속적이고 싱글 밸류라고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웨이브 펑션이 어떤 값을 뭐 갔다 왔죠. 이렇게 나왔다요. 얘도 연속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이렇게 가다가 딱 끊기고 다시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미분방식을 쓰게 되면 바로 미분이 불가능하게 되죠. 이런 지점에서 그 안 되고 싱글 밸류를 해야 돼요. 요 어느 한 지점에서 한 값을 가졌어야 되는데 다시 그리면 어느 한 지점에서 한 값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두 개가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커버에서 얘도 가질 수 있고 얘도 가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안 됩니다. 그죠? 어느 물리량은 물리적으로 하나를 갖는 것이 이제 타당해요. 파티클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싱글 밸류를 갖는 게 맞습니다. 거꾸로 또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려져요.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 위치에 하나 두 개를 갖고 있을 수 있고 그 값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티뉴어스하고 싱글 밸류를 갖는다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얘의 미분한 값이 컨티뉴어스하다라고 역시 또 싱글 밸류 갖는다는 겁니다. 얘뿐만 아니라 미분한 값도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어떤 조건을 구해놓고 얘가 이렇게 어떤 웨이브 펑션이 나왔습니다. 요 바운더리를 중심으로 다시 또 다른 웨이브 펑션이 또 만들어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A, B하고 B 리전하고 각각 슈레딩거 방정식 풀하고 이걸 맞춰야 돼요. 근데 얘가 갑자기 B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 값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디스컨티뉴스 하니까 1번식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반드시 이렇게 나왔으면 이렇게 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그 값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 부분에서 이런 미분가 값이 컨티뉴스하다는 얘기지만 만약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미분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갑자기 점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우리가 어떤 실생활에서 물리를 기술할 때면 어떤 값이 경계면서도 천천히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파티클이 움직인다고 할 때 이 면에서 갑자기 완전히 이상한 프로퍼티를 갖다는 게 좀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파이뿐만 아니라 푸사이뿐만 아니라 푸사이를 미분한 값도 컨티뉴어스하고 싱글 밸류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1번하고 2번이고 그 다음에 3번은 푸사이가 이게 노멀리제이션을 만족해야 되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를 다 더했을 때 공간에 대해서 1이 나오려면 어떤 값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뭔가 나왔다 가면 얘가 끝까지 갔는데 0으로 안 떨어졌어. 어떤 값이 있어. 그러면 무한대까지 이제 적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값은 뭐가 됩니까? 1이 나올 수 없고 무한 안 떨어지는 값 때문에 무한대가 나와요.
2를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는 무조건 다 0에 이렇게 수렴해야 되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값이 이제 확립하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얘가 이제 파이나이트한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전체적으로 얘기했지만 우리가 만약에 F사이를 구했는데 물체가 여기 뭐 있고 x축이라고 하면 여기하고 요 사이에서 이렇게 발견될 확률을 구하고 싶습니다. x1하고 x2 사이에서. 그럴 경우는 이런 식을 써서 x1하고 x2 사이에 발견된 확률, 그러면 그 사이 스퀘어를 넣고 x1하고 x2에서 공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확률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뭐냐면 로멀리제이션한 그 푸사이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웨이브 메케닉스에 대해서 배운다고 해놓고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아직까지 배우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배우는 게 뭐냐면 양자역학이 어떻게 필요하게 됐고, 그 다음에 양자역학을 어떻게 기술할 거고, 그 다음에 그때 필요한 것이 뭐다라는 거, 기본적인 것만 배우는 시간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진짜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들어가서 슈레딩거 방정식이 어떻게 좀 드라이브 되면 좀 웃기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이 어떻게 얻었고 그걸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